비례율에 대해서 이제 설명 중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이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수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리기도 없고, 만약에 오해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와가지고 일단 도장 찍고 외출을 하는 게 맞겠나 싶은데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석은 지금 우리가 8일이거든요. 수강 전체 차수가 8일이다 보니까 하루 결석하면 끝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안 돼요. 근데 지각, 조퇴, 외출은 3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다 보면 주말에 또 그 뭐 결혼식도 있고 모임도 있고 뭐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어저께 여러분 8시간 수업 들었는데 하루에 8시간 수업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죠? 엄청 힘들죠? 아침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피곤했을 건데, 뭐 저희들이 직업이 강의하는 직업이라서 뭐 8시간, 10시간 수업하는 건 뭐 예사라서 크게 상관없는데, 아마 앉아서 듣는 게 힘들 겁니다. 저도 때로는 강의를 들으러 갈 때가 있거든요. 와, 한 4시간, 3시간, 4시간 듣고 나면 막 온 삭신이, 가만 앉아있지 못합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게 피교육생으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힘든데, 하시다가 좀 가면 좀 몸도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잠시 수업 중에 잠시, 한 1분 정도 나갔다가 밖에 바람 좀 쐬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합시다. 이게 시험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게 목적이 있으니까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내가 뭔가를 알아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고, 한 번 듣고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한 번 듣고 모릅니다. 이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요. 만약에 비례를 알았다. 가가지고 이걸 진짜 현장에 가가지고 비례를 가지고 논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막 이야기를 갖다가 몇 번 해봤어. 그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눈으로 이렇게씩 보고 만약에 한 달까지도 아닙니다. 한 몇 주 지나고 나면요. 그냥 비례율이라는 말만 알아요. 말만. 계산해봐라면 계산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까먹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데 국비하고는 다르게 국비 중에서 아마 복습용으로 제공되는 데는 저희들이 그 유일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수강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 다 듣지 마시고 발췌해서 한번 듣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거든요.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느끼는 건데, 이 공인중개사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하고 안 하신 분들하고 눈빛이 약간 달라요. 알아듣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지, 제 말은.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과정을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험을 안 치른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이제 학원이 원래는 공인중개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 강의실에서 지금 모의고사를 치고 있는데, 올해 이제 10월 시험인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이제 되니까 따로 추가 비용 없이도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수단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뭔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 거냐면요. 비례로 이제 거의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 하고 싶으냐면, 어떤 현장에 갔습니다. 3억짜리가 있거든요. 3억짜리가 있는데 비례율이 100%래요. 어떤 데 가니까요, 3억짜리가 있는데 비례율이 100% 합시다. 100% 말고 120%의 비율이 있대요. 어떤 현장에 갔거든요. 비슷해. 붙어 있어, 두 개가. 그거 가니까 3억 6천이래. 근데 비례율이 100%래. 어느 게 좋아요? 똑같죠, 두 개. 그죠? 3억에 비율이 120%면 수익이 얼마냐입니까? 3억 6천.
3억 6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물건이 3억 6천이래. 근데 비율이 100%래. 그것도 3억 6천이죠. 그죠? 어느 게 좋으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래 얘기합니다.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비율을 높게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다 책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과다 책정. 왜냐면 조합원들에게 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장을 받아야 되고 조합원들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비율의 함정을 아는 사람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좋은 어떤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비율을 높게 잡아요. 그러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비율이 어디에 수렴한다? 여기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비사업의 절차별로 비율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확정 비례율이라고 했습니까? 추정 비례율이라고 했습니까? 추정 비례입니다. 그냥 추정되는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은 언제 되냐면요. 조금 이따 이제 절차를 보면 아는데 확정은 언제 되냐면 사업이 완전히 청산이 돼야지 확정이 됩니다. 근데 거의 확정된 금액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관리처분계획 안에 우리가 일반 분양가나 조합원 분양가 이런 것들 비용을 쓴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나오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지고 나면요 건물을 철거하고 실제 아파트를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나오는 비례율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약간 차이가 날 뿐이지 거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질 때 대부분의 비율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비율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지역에 물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 물건이 1억입니다. 1억. 내 물건이 1억이야. 자, 1억이면 내 물건이 1억입니다. 1억인데 비례율이 120%래요. 그죠? 그러면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120% 수익이니까 얼마가 돼요? 1억 2천이 되겠죠. 1억 2천이 됩니다. 요 1억 2천을 뭐라 부르냐면요. 1억 2천을 뭐라 부르냐면 권리가액이다 이래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권리가액이래 불러요. 권리가액. 이걸 다른 말로 내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주택이 1억인데 그 지역 전체의 수익률이 120% 나기 때문에 나는 1억 2천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권리가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1억짜리 물건을 갖다 1억에 평가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1억 2천에 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1억 2천만 원에 평가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1억 2천만 원에. 그죠? 그래서 이걸 권리가액이라도 부르고 우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전문 용어로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로 쓰일지는 그 조합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말로 쓰일지 모르는데 이렇게도 써요. 분양 기준가액으로 쓰기도 합니다. 뭐로 쓴다고요? 분양 기준가액.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 관리처분계획 명세서에 보면요. 분양 기준가액 이렇게 써 있는 조합도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권리가액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요. 내 권리가 1억 2천이라는 이야기거든요. 1억 2천인데 내가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했는데 분양 신청을 받거든요. 분양 신청을 받는데 내가 84A를 갖다가 신청을 했어요. 84A.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분양 면적은 33평짜리죠. 84A를 신청했는데 84A의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5억입니다. 이게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는데 일반 분양가 대비 몇 %가 저렴하냐면 10%에서 15%. 제가 최대로 본 거는 20%까지 봤습니다. 30%라고 뭐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30%씩이나 조합원들에게 DC를 해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은 없는데 뭐 하여튼 통상적으로 보통 조합에서 많이 하는 게 10% 정도 DC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가 만약에 10억이었다 그럼 조합 분양가는 그래서 1억 깎아가지고 9억 정도 내지는 또 8억 5천 정도 이 정도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5억을 신청했죠. 이걸 신청했는데 조합 분양가 5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5억짜리를 갖다 새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건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2천이에요? 그렇죠.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내 권리가액이 1억 2천이라니까요. 이게 분양할 때 기준가라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가 부족합니까? 3억 8천이 부족하죠. 이 3억 8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이게 이제 추가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추가 분담금.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놔야 되는 금액이에요. 추가 분담금. 뭐 다르게 또 예를 들어서 5구B를 갖다가 만약에 신청했다. 근데 5구B는 조합분양가가 4억이었다. 라고 한다면 내 권리가액이 바뀌진 않으니까 1억 2천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2억 8천을 갖다가 내가 추가 분담금으로 내놔야 된다.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내놓을지. 그럼 여기 추가 분담금이 확정이 됐죠. 그죠? 이걸 가지고 뭘 한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에서 계약금 몇 프로 내요? 10%를 일단 일반 분양하고 똑같이 냅니다. 계약금 10%를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5번 나눠가지고 내는데 중도금 같은 경우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유권 넘겨받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아파트 그게 있겠죠, 그죠? 뭐 동호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든지 하는 등등의 절차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알고 가면 좋은 게 여기 이제 종전자산이 건물이나 토지가 이제 보통 종전자산의 대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전자산은요, 조금 이따 절차에서 한번 해드릴 건데 언제 날짜를 기준해서 가격을 잡냐면요, 사업시행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이게 정비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절차인데 이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거든요. 사업시행인가 예를 들어서 4월 30일에 떨어졌다. 그러면 4월 30일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4월 30일 날짜 기준. 분양할 때.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한 가격이 종전자산의 가치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거는 이 종전자산의 가치에 있어 가지고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재건축에서는요, 재건축에는 조합 설립에 반대했다든지 그러면 정비사업에서 빠져나갑니다. 청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재개발 사업이 싫대요. 안 한대.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있어요, 없어요? 토지나 건물이 있겠죠. 이게 여기에 포함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참여 안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재건축에서는 누가 될 거냐면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들. 재개발에서는 이제 조합 설립에 반대도 강제 조합원이 되거든요. 일단 조합원이 됐다가 나중에 분양 신청을 안 하면 그래서 청산으로 빠져나갑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여기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청산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해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대신에 비용이 증가돼도 되는 게 만약에 신청 안 한 사람이 만약에 아파트를 33평짜리를 받을 거다. 그럼 33평짜리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겠죠. 비용 증가했죠. 그 비용 줬잖아. 33평짜리 돈을 줬다니까요. 5억. 대신에 그걸 팔아 안 팔아? 팔죠. 요 일반 분양이나 요 금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5억짜리 팔고 만약에 일반 분양인데 5억 5천에 팔은 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요 금액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넣으면 요게 넣는 게 아니고 위로 넣어줘야 돼요. 위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비례율이 떨어집니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종무자산 매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가치 평가 기준점이 이제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제 뭐냐면 어저께 무허가 건물을 공부했거든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이 주로 누구한테 있는 경우가 많냐면 국공유지인 경우가 많겠죠. 그 국공유지를 갖다 누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무허가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 소유자인데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러면 기존 무허가 건물은 일단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될 수가 있죠. 즉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그 토지가 보니까 무허가 건물을 세워놓은 것이 보니까 국유지야 그게. 그러면 그 토지를 조합원은 됐지만 토지를 매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매입해야 되죠. 사야지. 아니 왜냐면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게 국유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 누군가 그걸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사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요. 근데 그 양반이 안 사는 거야. 나는 조합원인데 내가 말라 사. 하면서 안 사는 거야. 토지를. 그게 국유지가 있는 거지. 그럼 그 토지를 누가 사야 될까요? 조합이 삽니다. 조합이 사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비용 증가로 올라가요. 이게.
비용 증가로. 대신에 이제 토지 없이 건물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놔야 될 돈이 감정평가가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놔야 될 돈이 많아지겠지. 그게 어디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가겠지. 여기에 금액이 책정이 되겠지.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이제 한 것 중에서 무허가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무허가 근무를 경락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토지를 갖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매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요. 이것도 여러분들 평가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